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이제 23페이지의 내용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계림에 대한 이야기는 좀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신라가 이제 일종의 그 계림이라는 건 닥스필이라는 뜻이지만 신라를 의미하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세 번째 단락의 둘째 줄에 계림이라는 곳에 황금개가 걸렸고 흰 닭이 울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발견해 보니까 괴가 있고 괴를 열어 보니까 거기에 이제 아이가 들었는데 알지라는 거죠. 그래서 황금개는 혀거새가 들어있는 알과 상통한다 이런 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밑에 단락 있죠? 신라 왕족이 석씨 집안의 탈해, 이거 석탈해죠, 석탈해. 우리는 다르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 외국의 동북쪽 천리나 되는 곳 용성국에서 잉태된 지 7년 만에 알로 태어난 왕자를 버렸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괴에다가 넣어서 바다에 띄었더니 신라까지 와서 이제 늙은 할매에게 구출됐다. 그러니까 이 늙은 할매는 구조자라고 할 수도 있고 구원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늙은 할매는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자라서 토암산에 올라가서 돌무덤을 만들고 이제 거기에 머물렀고 대장장이어서 수술을 묻어놓는 것이 이제 소유권을 판별하는 증거라고 하면서 호공의 집을 빼앗았다. 뭐 이런 설도 있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이 읽어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런 내용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단락에 보면 이제 그 세 번째 줄에 보면 대장장이가 무당의 권능까지 지닌 지배자였다. 무당이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수로와 힘으로 싸우다가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친 것으로 되어 있다라고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24쪽을 넘겨보시면 이제 그런 그 탈의 일생이 실현과 투쟁으로 연속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신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시련을 통해서 성숙으로 흘러가는 이런 구조로 큰 틀로 보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밑에는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거기 25쪽을 보겠습니다. 25쪽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보면, 거기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볼게요. 25쪽에. 거기에 보면 이제 구간, 이 구간은 촌장하고 같다고 그러죠. 첫째 줄에. 하늘에서 내려온 금압. 이 금압은 금으로 된 상자라는 뜻이에요. 금으로 된 상자. 가 내려오는 것을 이제 발견했죠. 그래서 이제 깨어난 그 아이 수로를 임금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수로는 그 침입자 탈해의 도전을 물리치고 배를 타고 멀리서 찾아온 허황옥을 맞이해서 배필로 삼았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단락에 가면 이제 연호랑 새우녀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연호랑 새우녀 나오는데 이제 연호랑 새우녀가 결국 이제 백제에 우리의 이제 어떤 그 유물 같은 것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런 거기 보면 그 세 번째 줄에 연호랑 새우녀라는 신라 해변의 백성이 바위 같은 곳에 실려 일본으로 가서 이제 왕과 앙비가 되었고 그러니까 이제 하늘 그 뭡니까 이 그 하늘에 해와 달의 빛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일본으로 갔으니까 새우녀가 짠 비단을 가져와서 제사를 지내니까 재앙이 사라졌다. 나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일본에 우리의 흔적이 간 게 실제로 일본에 가면 이제 아스카 유적지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유적지. 거기에 이렇게 가보면 거의 부여의 유적지와 별 차이가 없어요. 제가 한 7, 8년 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기억이 납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6페이지로 가면 이제 탐나가 나오는데 탐나는 제주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제주도. 탐나국이라고 할 때. 거기에 보면 이제 두 번째 줄에 고을라, 양을라, 부을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을라라는 게 이제 백제라고 어라가 되고요. 이 어라라는 게 결국 왕입니다. 왕. 그래서 이 결국은 제주도는 고씨와 양씨와 부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연예인 중에 고두심 씨 같은 경우 제주도 출신이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성이 나왔고 여기에 이제 삼성혈이라는 게 넷째 줄에 있는데 이거는 세 가지 성이 튀어나온 구멍이라는 건데 실제 삼성열을 가보면 동그란 데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보여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신화에서는 마이크로코스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소우주죠, 소우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땅에서 이렇게 그 용출했다는 거죠. 그런 그 지신 용출이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천신이 강림하는 거, 해모수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매크로코스미라고 그래요. 매크로코스մ. 매크로코스m은 대우주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고 땅에 솟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삼성열이고, 세 사람이 두 번째 단락 사냥을 하면서 이제 나무로 만든 함이 바다로 떠왔고, 처녀색과 망아지, 송아지, 오곡의 씨앗이 들어있었다.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거기에서 이제 그 후손이 생겼고, 원주민과 이주민의 결합해서 이제 생업을 개척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산무가에서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얘는 신앙서사시, 창세서사시, 영서사시가 있다. 거기다 줄 쫙 쳐놓으세요. 1, 2, 3 써놓으세요. 신앙서사시, 창세서사시, 영서사시가 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영웅서사시로서의 그런 그 모습을 갖추는 게 김영, 괴내기땀, 봄풀이. 이렇게 봄풀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봄풀이라는 것은 뭐냐면 근본을 풀어내는 것이다. 근본을, 이걸 이제 봄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7쪽으로 가보겠습니다. 27쪽. 27쪽에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봄풀이라든가 뭐 이런 지배자와 관련된 이야기들 쭉 보면, 거기 27쪽에 이제 마지막 단락 있죠. 어려서 버림받은 아들이 큰 규모의 병마를 거느리고 돌아와서 부모가 도망치게 하고 아우들이 한 곳을 차지하게, 이게 정권 교체와 임무 재배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결국은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을 하고 이렇게 이제 물려받기도 하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아들이 또 아버지를 몰아내고 이런 게 상당히 많죠. 왜? 하늘에는 해가 두 개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자, 그 28쪽의 고대에서 중세로 이행기 문학은 29쪽의 두 번째 단락부터 보죠. 그래서 은나라가 망하자 기자가 29쪽입니다. 두 번째 단락. 기자가 우리 땅으로 왔다는 설, 이걸 기자조선이라고 써놓으세요. 이제 기자는 중국인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중국인이죠. 자, 그런 것이 이제 받아들인 한자가 은나라 글자다. 그러니까 한자라는 거죠.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단락에 기원전 108년에 이제 한나라가 위만 조선을 무너뜨리고 한 사군, 낭랑, 진범, 임둔, 현두라고 사군이 있죠. 설치하자 이제 그런 한자를 이제 화폐라든가 칠기에도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한자의 흔적이 있죠. 그러니까 한중일,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그 다음에 이제 유구라고 해서 오키나와죠, 일본에. 이제 이런 곳이 다 뭡니까?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베트남에도 이제 하노이 같은 경우도 한해인데 이게 이제 강 안쪽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노이로 바뀐 것이고, 하롱베이라는 것도 하룡이죠. 용이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는 것. 그러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갈 시간 놓쳐서 돌이 됐다는 거죠. 베이는 만이란 뜻이고. 영어 한자 절묘한 만남이죠. 또 까먼이라고 하는 표현도 가문이에요. 가문. 감사한다. 은혜에 감사한다는 이 가문이라는 것을 베트남어로 이제 까먼이 돼버린 거죠. 까먼. 고맙다는 뜻으로. 이런 게 다 한자에서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문을 생활했다는 것이 나오고, 그 29쪽의 밑에 이제 신화 전설 민담이 있는데, 나라를 세울 때는 신화가 항상 먼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설과 민담이 등장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화는 건국 신화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신화가 세워진 다음에 이런 게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30쪽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그러니까 신화의 종류에는 이렇게 5가지가 크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창세 신화, 세상을 만드는 신화라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가 건국 신화, 나라를 세우는 거죠. 세 번째가 송시 시조 신화, 시조 신화가 있고, 네 번째가 마을 신화가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신자정 신화가 있는데, 이 자정이라는 것은 이제 완절자자의 정할 정자거든요. 자정.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게 바리공주가 대표적인
신자정 신화인데 발이는 버리다는 의미로 해서 나온 것이고 이제 어떤 나라의 왕이 자식을 낳는데 계속 딸만 낳는 거죠. 6명까지. 그래서 다 딸이죠. 7번째 또 딸이 태어나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이라는 건 버리다인데 결국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위독하자 이 선약을 찾아와서 아버지를 살리는 이야기가 이 발효공주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돼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신화와 전설의 차이점을 조금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신화와 전설. 자,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면 보통 이제 이 구분이라고 쓰시고 여기 이제 내용을 쓰시고 신화가 있고 전설이 있습니다. 신화가 있고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재를 본다면 이 신화는 어때요? 범우주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 아주 넓다는 거죠. 전설은 일상이고 또 신화는 이 증거가 우주죠. 우주가 다 증거가 돼요. 근데 이 전설은 있긴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뭐 803 갓바위에 얽힌 전설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주인공은 신화는 신이고 전설은 비극적 주인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30페이지에 그 한 5째 줄 단락에 보면 자아와 세계의 동질성은 그것을 보장해주는 신화를 자기 것으로 하는 지배자가 일방적으로 누리는 특권이었다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 지배자의 어떤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단락에 8조 근법 이런 것도 나오죠. 단군의 지위를 이어받은 기자가 8조법을 내놓았다. 그러니까 대립을 해결하는 거죠. 사람을 죽인 자는 뭐 사형에 처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8조법이죠. 지배자가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죠. 31쪽으로 가보면 두 번째 단락. 전설이 그런 방식으로 대두되는 다른 한편에서 민담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민담이라는 것은 결국 흥미 위주로 이제 쓰여진 글이죠. 상당히 이야기가 흥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전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개인이 그 세계의 장벽이죠. 이 장벽을 넘지를 못해요. 그래서 언해피하게 끝난다고 해서 이제 언해피 엔딩이라고 이야기 보통 하는데, 물론 전설 중에도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언해피 엔딩입니다. 죽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단락 둘째 줄에 31쪽에 세계 횡포를 문제 삼고 민담에서 자의 가능성을 크게 이제 내세우는 것이 표리 관계다. 표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겉과 속의 관계라는 겁니다. 표리. 겉표자에 속리자입니다. 지금 31쪽에 두 번째 단락 셋째 줄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서 4줄 내려가서 미천한 처지에서 고생하다가 위대하게 됐다. 그러니까 미천왕이 이제 미천하다는 의미로 쓰이고, 무왕은 마파는 아이죠. 무왕은 마파는 아이. 고구마 비슷한 바가 있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담으로 진행이 되고요. 짧은 노래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구지가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구지가 고대 상대 시가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구지가를 보면 이렇게 나오죠.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이게 이제 밑으로 쓰는 새끼죠.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그다음 뭡니까?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그래서 이걸 보면 거부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호칭이죠. 부르는 거죠. 내놓으라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죠. 내놓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건이나 가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 구워서 먹는다는 것은 위협과 협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바로 이제 그 해가에도 등장을 하는데, 해가에 보면 이제 여기 수로 부인이 등장을 합니다. 아주 예쁜 여인이죠. 그래서 이제 수로 부인이 등장을 하는데, 강릉에 가서 이제 바닷가에서 쉬고 있을 때 용왕이 잡아가 버린 거죠. 수로 부인을. 그때 이제 하는 말이 그 거부가 수로 부인을 내놓아라. 수로 부인을
내놓아라. 남의 부녀자를 빼앗은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래서 만약 스로브인을 내놓지 않으면 그물을 던져서 구워 먹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상당히 유사하고 특히 이제 이 노인이 등장을 하는데, 노인이 이제 이런 그 해가에도 등장하고 헌화가에도 등장을 합니다.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그래서 이 헌화가에서는 스로 부인이 이제 길 가다가 이제 바닷가에서 쉴 때 이 절벽 높은 곳에 이제 철쭉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철쭉꽃. 그래서 이제 이 철쭉꽃을 누가 좀 따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노인이 이제 견우노응이라고 해서 암소를 끄는 늙은인데 장비 없이 올라가서 철쭉꽃을 따가지고 바치면서 불렀다는 노래가 이제 그 헌화가고요. 실제로 이제 그 심곡항, 강릉의 심곡항에 가면 심곡항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가면 이제 헌화로가 있고요. 헌화로. 거기에 보면 헌화정이 또 있습니다. 가서 이 풍광을 보시면 상당히 경주의 풍광이 잘 보이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지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약간 이제 구지가는 집단적인 노래라고 볼 수가 있죠. 왕의 탄생을 이제 기원하는 노래고, 32쪽에 가면 이제 공무도화가가 나와요. 32쪽에. 이 공무도화가를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 이마 물을 건너지 마오. 임은 마침내 물을 건너셨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가시님을 어이할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한자적으로 쓰면 이제 공무도화, 공무도화죠. 그다음에 공경도화, 타하이사. 물에 빠져 돌아가셨다는 거죠. 당내공화.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그 32쪽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의 첫째 줄에 진졸이라는 게 이제 나루토를 지키는 졸개란 뜻이에요. 진졸인 광리자오가 새벽에 머리가 하얀 미치광이 사나이 백수광부가 이제 술병을 끼고 비틀거리면서 강물을 건너는 걸 봤고, 아내는 이제 따라오면서 말려도 듣지 않고 마침내 물에 빠져 죽고, 이제 노래를 부르고 나서 아내도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아내인 여옥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노래를 불렀고, 이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술병을 들고 이제 미치광이 짓을 하는 그 무당을 이제 황홀경에 뛰어든 무당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 32쪽의 두 번째 단락에서 한 12줄쯤 내려오면 이런 말이 있어요. 머리를 풀어 헤치고 술병을 들고 미치광이 짓을 하면서 강물에 뛰어들기도 하는 것은 황홀경. 그러니까 이제 이 황홀경을 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엑스터시라고 그래요. 엑스터시. 황홀경.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무아지경이라고도 하죠. 무아지경. 그걸 이제 이야기한다는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상징이기 때문에 문학은. 그래서 이제 공을 탄 아내도 무당인 것 같다. 그래서 군노래가락이 얹어 넋두리를 했다고 볼 수 있고, 강물에 뛰어든 것은 죽음을 이기고 새로운 권능을 확인한 의식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실패했으니까 문제다라고 나왔죠. 그리고 실패라는 것은 그 밑에 단락이 있죠. 밑줄 치세요. 무당의 권위가 추락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33쪽에 보면 33쪽에 그 이제 황조가가 나와요. 황조가. 이 황조가 노래가 이렇게 나오죠. 편편황조, 자웅상의, 여마지독, 수기여귀 이렇게 되죠.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하면 펄펄 나는 적개꼬리죠. 펄펄 나는 적개꼬리. 그다음에 암수서로 정답구나.
이거는 이제 원래 이 자궁상에는 암컷과 수컷이 서로 의존한다는 뜻이에요. 연마지 독도 나의 고독함, 나의 외로움을 생각하니 이것도 이제 좀 더 멋있게 외로워라 이 내 몸은 수기역이 위와 함께 돌아갈 거. 위와 함께 돌아갈 거. 이렇게 이제 써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그 황조가를 불렀는데 결국 이제 황조가는 최초의 개인 서정시일 수 있지만 이 화이와 치를 보면 그 33쪽의 세 번째 단락이 셋째 줄에 화 이게 벼화자고 치가 꽁치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벼는 토착민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치는 날아다니는 거. 이 새가 이렇게 그 화살처럼 생긴 그 깃털 있는 새죠. 꽁. 그래서 이제 이건 이주민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이걸 서사적으로 보면 토착민과 이주민의 갈등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33쪽을 보시면 33쪽을 보세요. 거기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이 황조가에서 셋째 줄에 유리왕에게 골천 사람 화이와 토착인이죠. 한나라 사람 딸인 치이가 있었는데 화이와 치이가 다투죠. 그래서 이제 치이가 중국으로 가버리죠. 유리왕이 찾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이제 오다가 꾀꼬리를 보고 이제 한쌍을 보고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쭉 돼 있는 최초의 개인 서정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3쪽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구지가뿐 아니라 거기 나오는 거 있죠. 이런 공무 도화가 항조가 에서 부르는 사람의 심정을 드러내고 세계를 자화했다는 말이 있어요. 세계를 마지막 단락의 둘째 줄에 세계를 자화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서정주의 국화협회서라는 작품을 보시면 이 국화 처음에는 이제 국화 이야기를 하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봄부터 소쩍새가 울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선 이렇게 나왔죠. 내 누님같이 내 누님 같이 생긴 꽃이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국화를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중년 여인의 그 원숭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의 자화라는 게 이 국화라는 것이 하나의 세계라고 볼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중년 여인 원숭이 이런 걸 이제 세계의 자화. 그러니까 서정시가 이제 이런 세계의 자화가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정실 길로 들어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강의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중세 정기문학 1기 삼국 남북국 시대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